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하고 셋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액시오매틱 셋 시어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집합론이 한 1920년대 칸토르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무한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또한 현대 수학을 구성하는 데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집합론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많은 수학자들이 집합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합론이 상당히 강력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결과들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학자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그 집합론의 중요성이 많은 수학자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쯤에서 여러 종류의 패러독스가 발견되었고, 이런 패러독스는 크게 두 종류, 로지컬 패러독스하고 시멘틱 패러독스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이 두 종류의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선상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 어떤 문제 자체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집합이라는 게 셋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하느냐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접근 방법, 액시오매틱, 로지컬, 인투이티브 이 세 종류의 접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많은 수학자들이 가장 공감을 갖게 된 해결 방법이 액시오매틱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공리론적인 체계라는 것은 어떤 무정의 용어, 몇 개의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언어를 익힐 때, 그죠? 모든 단어들을 어린이에게, 갓난 아기가 단어를 배울 때, 그 데피니션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에게, 언어를 익히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 엄마, 아빠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설명하지 않고서 엄마라는 존재와 아빠라는 존재를 보면서 저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지 않는 무정의 용어를 일부 채택을 하고, 그리고 무정의 용어를 채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무정의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공리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공리라는 것은 참인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증명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공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리를 채택을 하고 나머지 이제 참인이 되는 진리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논리적인 결합으로 공리하고 무정의 용어로부터 얻어지는 논리적인 결합으로부터 모든 참여 명제를 이끌어내자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액시오매틱 셋 시어리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더라. 아주 상당히 자연스럽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보면은 부자연스럽다. 예를 들면 상당히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죠? 뭐 TV 드라마에 연기하는 사람이 그죠? 연기하는 것이 아주 물으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하는 거하고 뭔가가 보면은 저 연기가 가짜로 연기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연기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사실은 어떤 그 연기하는 배우가 몰입이 안 돼가지고 연기하는 티가 많이 나는 별로 몰입이 안 되겠죠, 그죠? 처럼 이제 수학에서도 내추럴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집합론이 많은 수학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내추럴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현대 수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좋은 이론들을 거의 다 포함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셋시어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뭐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위대한 수학자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뭐 액시오매틱 셋시를 바탕으로 해서 수라든가 자연수, 실수, 정수 뭐 등등등의 수 체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한의 세계를 탐구할 때 필요한 트랜스파이나이트, 카디널이라는 이런 개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을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함수, 부등호, 그 다음에 뭐 연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이제 집합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엑시메틱 세시어리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완전하다는 것은 수학자들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 완벽하다, 더 이상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델이라는 수학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수의 연산이 이제 어떤 아무런 현재 갖고 있는 공理論적인 체계상에서 절대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증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들을 뭐 증명을 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죠? 인간이 만든 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씌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대부분이 뭐 녹이 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또 뭐 현재까지 만들어진 어떤 엑시오메틱 세시어리도 뭐 얼마가는 거죠. 어느 시기까지는 상당히 그 탄탄하게 수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엑시오메틱 세시어리보다 더 좋은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구닥다리 이론으로 또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세시어리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거부감을 갖게 되는 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죠. 사실 무한대를 다룬다는 거, 이 무한대가 사실 종교와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이제 종교, 기독교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죠. 그죠? 기독교에서 볼 때 이제 무한이라는 영역을 다루는 것은 어떤 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다. 신선불가침, 신이 아닌 감히 인간이 무한의 세계에 그 오점을 남기는 거, 무한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칸토르가 무한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대해 가지고 그참 쓸데없는 짓 한다, 뭐 좀 나쁜 짓을 한다, 뭐 이런 좀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잘 인정받고 있죠, 그죠? 마치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식 수술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눈이 안 좋으면 옛날에는 그냥 참고 살다가 어느 시기에 안경이라는 게 발견되었어요. 안경이 발견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어떤 시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불편함들이 해소가 되었죠. 그렇지만 안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수술을 하게 되죠. 뭐 라식 수술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수술한 사람의 경우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또 처음 수술한 사람이 뭐 완벽하게 성공을 거둘 확률보다는 그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시아래도 처음에 이제 뭐 어떤 보면 라식 수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어떤 한편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뭐 일종의 패러독스가 있었다고 하죠. 이런 패러독스가 있어서 조금 다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라식 수술이라든가 안과 수술이 그죠? 완벽해가지고 한번 수술함으로써 뭐 시력을 뭐 2.0으로 그죠? 최상의 상태로 평생 동안 영구적으로 시력 2.0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술 방법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론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뭐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현대 수학에서 큰 불편함 없이 현대 수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터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치 이제 뭐 앞에 2번에서 적어놨다시피 그죠? 사람이 생존 가능한 온도가 뭐 한 영하 100도에서 영상 50도 정도 사이에서 좀 버티는 것이지 제대로 살 수는 없죠. 그죠? 사실은 뭐 영상 20도에서 20도 전후의 온도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영하 100도, 영상 50도 여기서 그죠? 뭐 옷을 껴입고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견딜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도가 넘는 온도에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이렇게 거의 다 융해가 돼가지고 그죠? 이게 구분이 없어서 버려.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무한의 세계라는 그냥 온도가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어떤 세계라고 생각해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죠? 사람이 이러한 높은 온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00도 정도의 온도에서 뭐 셀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여러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무한대의 세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뒤쪽에 가면 뭐 액션 오브 초이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거에 눈에
사람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 세계가 풍성해지고 수학 세계가 좀 더 완전해진다. 사실 불완전 속의 완전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학 집합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1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공부할 주된 내용은 명제하고 이제 집합 클래스, 집합하고 집합은 보통 셋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스하고 셋하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이따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클래스는 무엇이고 셋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이에요. 핀터세시아의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조금 더 설명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완벽에 좀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센텐스 명제라는 것은 좀 앞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직관이 좀 들어갑니다. 창과 거짓이 분명해 보이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명제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명제에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정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명제로서 이건 negation 보호라고 해서 부정, 그 다음에 and, or 두 명제를 and, or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또 하나는 imply, if and only if로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생성자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원자가 있다면 원자를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결합해서 원자 두 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무조건 결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제라는 것을 일단 명제가 원자하고 비슷한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합하느냐,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걸 짓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연결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합의 법칙이 3번 성질이라는 겁니다. 결합을 어떤 경우에는 결합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합이 잘 안 된다. 결합이 쉽게 되는 경우들은 이제 결합이 되는 경우를 이제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명제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잘 결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세 번째로 공부를 해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명제의 정의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로서 unambiguously either true or false 참이거나 거짓인 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sentence라고 부르는 데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는 참 좋다 이런 것들은 명제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죠?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나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짬뽕 곱빼기를 눈앞에 있다면 이걸 보고서 이 양이 많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짬뽕하면 곱빼기는 양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짬뽕 곱빼기는 한 끼 식사로서는 양이 많다 이런 문장을 생각한다면 이 문장은 사람에 따라서 그래 양이 많다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에 비해 가지고 1 더하기 2는 2다 이런 문장은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 분명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1은 항상 양수다. x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1은 항상 양수다. 이런 것들은 참이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과 거짓이 분명해 보이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센텐스라고 하고 센텐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경우를 다루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성자의 정의로서 센텐스가 주어졌다면 새로운 센텐스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부정이라고 납피 또는 negation of p라고 부르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극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p and q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p, or, q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P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P면 Q이고 and Q이면 P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가죠. 명제는 결국에 참과 거짓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이렇게 이제 이 생성자에 의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었을 때, 센텐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참과 거짓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정의가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PQ가 참과 거짓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총 4가지가 있다고 하죠. P가 T나 true, false, Q도 또한 true, false이라서 2의 제곱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P는
P를 부정하는 거라서, 그죠? P가 참일 때는 부정해 보면, T가 참일 때는 부정해지면 거짓이 되겠죠, 그죠? 거짓일 때는 참이 되겠고, 거짓일 때는 부정해지면 참이 되고, 부정해지면 참이 되겠습니다. P and Q는 P와 Q가 둘 다 동시에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하고 Q가 둘 다 참일 때 T라고 정의를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정의하는 거, 이게 참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죠? P와 Q, P 또는 Q가 P나 Q 중에 하나는 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Q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인 경우에 참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둘 다 거짓인 경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false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P면 Q이다는 P가 참이고 Q도 참이라면 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P가 참이지만 Q가 거짓이라면 이것을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P가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P가 거짓이면 Q가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P면 Q다는 항상 참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동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면 Q이고 Q면 P다. 그러면 둘 다 참일 때를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때, 그럴 때를 참이라고, 하나만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를 거짓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정의라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봐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죠? P면 Q이다가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에 대해 가지고죠. 특히 이제 P가 참이면은 P는 참이고 Q가 거짓이다. 여기까지는 좀 많은 학생들이 별로 뭐 그래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P가 거짓인데 Q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P면 Q이다는 참으로 정의한다. 이게 좀 일부 학생들에게는 좀 이해라기보다는 약속이죠. 정의입니다. 정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 것이 나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이제 동의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새로운 정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면은 그게 나한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러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수학자들이 별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면 Q이다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이제 뭐 쌤이 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P면 Q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에서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정주영 회장이죠. 그죠?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지을 때 그죠? 차관을 빌려서 조선소를 지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배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차관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죠? 이게 이제 보면 P가 너희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런 Q가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간다면 그죠? P가 참이라면 참인데 P가 참인데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주면 이거는 좋다. 그런데 P가 돈을 빌려줬는데 Q는 우리는 배를 못 만들어가지고 돌려주지 못한다. 이래 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한 거죠. 이거는 지금 P면 Q다 해서 P가 거짓이다. 돈을 안 빌려줬다. 생각해 봅시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는데 Q가 내가 어쨌든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었다. 이래야 돼버리면 그죠? 돈을 안 빌려줬는데 만들어냈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죠? 배는 돈을 안 빌려줬는데 뭐 안 빌려줘서 못 만들었다.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을 안 빌려줬는데 만들고 안 뭐 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정도는 수긍 가능하다. acceptable이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가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배를 못 만들겠다. 이제 사기라고 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판기거든. 버튼이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에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가 나와야 되는데 1,000원을 넣어서 버튼을 눌렀더니 음료가 나왔다. 오케이죠, 그죠? 1,000원을 넣었는데 버튼을 눌렀더니만은 음료수가 안 나왔다 이러면 화나겠죠, 그죠? 그에 비해서 돈을 안 넣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버튼을 눌렀더니만은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왔다. 이러면 기분 좋다, 재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안 넣었는데 눌렀는데 역시나 안 나오더라. 그렇다고 뭐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1,000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래 되면 자판기에 눌러도 안 나온다. 이래 되면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막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러 면에서 이제 자연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제들 사이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참인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뭐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내한테 거짓말을 반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친구하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내한테 참인 이야기만 한다 이랬을 때 친구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참인 명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PQ라는 명제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는 거. P면 P, or Q, Q면 P, or Q, P and Q면 P이다, P and Q면 Q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1번하고 닮았기 때문에 OR을 AND로 바꾼 이 OR을 AND로 바꾸거나 이 모양이 1번 프라임이라는 것은 약간만 변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Q 중에서 Q가 앞으로 갔다 그죠? P and Q에서 PQ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증명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시어럼이 처음 나오죠. 앞에 지금까지 배운 시어럼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쓰는 수밖에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해서 정의의 truth table을 만들어서 증명을 하면 되겠고 또는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보시면 되죠. 그죠? P면 Q다 해서 P가 참이고 앞부분이 참이고 뒤에 부분 Q 쪽 부분 앞에 거를 그냥 편의상 조건이라고 부릅시다. 뒤에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릅시다. 조건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음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 조건 P가 참이고 P와 Q가 거짓인 경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도 되겠죠. 그죠? 보통은 뭐 이렇게 truth table을 만듭니다.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P와 Q를 보면은 이렇게 먼저 또 표가 만들어진다 그죠? 둘 다 true를 T를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P면 P와 Q는 그러면은 봅시다. T면 T이고 T면 T고 T면 F일 때 T면 F일 때만 거짓인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건이 P면 Q이라는 조건이 true고 결론이 false일 때만 이게 이제 false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안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ruth table에서 그래서 이것은 항상 참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걸 상담론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명제 PQR에 대해서도 다음이 항상 참여된다. 항상 참인 것을 그냥 이렇게 적습니다. 참이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적고 P면 Q이고 and Q이면 R이면 P면 R이라는 것도 또한 참이다. 갈로가 여러 번 쌓였죠. 그죠? 소갈로도 쓰이고 뭐 대갈로도 쓰이고 이랬는데 갈로는 항상 순수를 의미합니다. P면 Q이다를 먼저 생각하고 Q면 R이라는 것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얻어지는 두 개의 명제를 다시 AND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명제로부터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조건 하에서 P면 R이 참이 된다. 이것이 이제 S여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산담론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면 Q이고 Q면 R이면 P면 R이다 하는 것도 또한 참이 된다.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PQR이 각각의 true or false에서 2의 3성까지 총 8개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증명을 해주면 되겠는데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조건 크게 보면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론이죠. P면 R이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조건이 참이 되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도 증명이 되겠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P면 R이라는 것을 두 번째 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면 R이 false인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 P면 R이 false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P는 무조건 참이고 R은 false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Q는 T나 false 어느 거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P가 true, R이 false, Q가 true인 경우하고 P가 T, true, R이 false, Q가 false인 경우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P가 true가 되고 R이 false가 되고 Q가 true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가 true인 경우라면 P면 Q이라는 여기에 true가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true가 되겠고 Q면 R이라는 것은 F가 된다고요. 그래서 T and F가 돼버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false가 된다. 그죠? 가정이 false가 돼버리면 결론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니까 이 경우에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면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참인 명제를 만드는 항상 참인 명제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 앞에 시어럼 요구하고 요 시어럼하고 요 시어럼을
배웠고, 사실은 이제 명제에서 참인 명제를 만드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참인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Q이면 R이라는 게 참이라면 똑같이 P라는 것을 앞에 OR로 결합을 해주거나 또는 AND로 똑같이 P를 결합을 해주더라도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거의 증명도 마찬가지죠. truth table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truth table을 만들거나 또는 앞에 있게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뒤에 게 항상 앞에 게 참이라는 조건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가정하고 결론이 false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책에서의 증명 방법은 truth table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PQR의 truth table 총 8가지를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걸 보면은 요 false인 경우가 없으면 좋은데 있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false인 경우 이 경우가 있다. 그죠? PORQ면 POR R 이 경우에 false인데 근데 이건 배제시킬 수 있는 이유가 Q면 R이라는 게 true라는 걸 가정했어요. Q면 R이라는 거. 이 경우에 보면은 Q면 R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Q가 T가 되고 R이 false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Q면 R이라는 게 true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를 살펴보면 이게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항상 참이 된다는 거, 역시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명제에 대한 참인 어떤 명제로부터 PQ, 특별한 말이 없으면 PQ는 항상 명제를 나타냅니다. PQR 이런 건 다 명제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PORQ하고 QRP가 동치가 되고 P&Q하고 Q&P가 동치가 되고 이런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QRR에다가 P를 조인해 주는 것이 이거하고 같다는 동치가 된다. 뭐 등등등. 보자. 여기서 결합 3번하고 3번 프라임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죠. P and Q, P and R 이렇게 AND하고 OR이 AND 한번 넣고 OR 한번 나왔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OR 한번 넣고 AND 한번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여기서 뭐 합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OR P면 P이고 P and P면 필요 전부 조건은 P다. POR P의 필요 전부 조건도 P. 이것도 표시문 조건도 또한 P가 된다. 이것을 뭐 흡수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ruth table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truth table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보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라면 truth table이 4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뭐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2의 3성 총 8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돼서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으로서 P명 Q 뭐 기호를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이 AND가 생략됐습니다. 컴마는 앞으로 AND를 컴마로 적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P명 Q이고 AND Q이면 R이고 이 등등등이 성립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적기가 귀찮아서 이것을 좀 수학자들은 줄여적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적는다. 또 P의 필요정보 조건이 Q이고 Q의 필요정보 조건이 R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AND가 생략됐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적기로 한다. 그리고 이 기호는 대할 이거지스도 존재한다는 뜻으로서 기호로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되죠. 이것을 for all, 이거는 such-that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우리 책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뭐 크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 IFF는 if and only for 필요정보 조건을 이렇게 줄여서 IFF로 흔히 씁니다. 자, 한 1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죠 주어진 명제로부터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not, and, or, imply, if, and, only for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중에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필수적인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ot, 빛의 삼원색이죠. 빛을 모든 종류 색깔의 빛을 가지고 세 개의 빛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명제에서도 참여 명제를 만드는 not, and, or, imply, if, and, only for의 총 5개의 기호 중에서 사실은 2개만 있더라도 나머지를 다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 2가지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책의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P면 Q다는 것과 뭐가 동치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not P or Q하고 동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ply 기호를 가지고 not하고 or 기호만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and라는 거, P and Q라는 것도 and 기호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P and Q는 not P or not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not하고 or만 이용해가지고 P and Q로 나타낼 수 있고 P imply Q도 나타낼 수 있고 비슷하게 이런 것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5개의 기호 중에서 사실은 not하고 and만 있더라도 나머지 기호를 다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비슷하게 하죠. not하고 and가 아니라 not하고 or에 있더라도 나머지 기호를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and하고 or로부터 나머지 기호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면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no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명제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 5개의 기호이죠. 이 5개의 기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호는 무엇일까 하면은 사실 그 가장 많이 쓰는 기호는 뭘 것 같습니까? 어느 기호도 많이 쓰지만 그죠? 사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호 중에 하나가 imply 기호입니다. 화살표 하나 있는 거 그죠? 한쪽 방향 이 기호를 가장 많이 쓰는데 얘는 사실은 크기 관계하고 이제 크기하고 수학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크기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P면 Q이라는 것은 P로부터 Q가 이끌어서 나온다. P라는 정보로부터 Q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데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12곡에 20곡에 이런 거 게임을 할 수 있죠.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상자 안에 포유류가 들어있다 이래 돼버리면 더 이상 P라는 문제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포유류이다. Q는 이 상자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러면 P로부터 Q를 이미 알 수 있죠. P라는 명제로부터 Q라는 명제를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P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imply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정보의 크기, 정보의 양에 대한 어떤 크기 관계가 숨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and only if는 equal이라는 뜻하고 거의 비슷하다. P하고 Q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같다. 동일한 정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클래스, 클래스하고 셋하고 사실 구분하는데 클래스를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류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집합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류, 그룹 이랍니다. 어쨌든 클래스라는 것은 셋하고 집합하고 셋이 아닌 셋이 아닌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퍼 셋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용어를 정의를 안 해요. 클래스가 무엇인지 무정의 용어 정의하지 않는다. 멤버십 릴레이션 어떤 뭐에 속한다. 요 2개의 클래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한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대충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는 해도 되지만 그렇게 적는 순간에 정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아예 정의를 안 한다. 클래스하고 엘러먼트라는 거. 근데 어린애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갈 때 엄마 아빠가 무엇인지를 어린애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엄마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제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클래스를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두 개의 클래스가 같으냐 어느 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느냐 그리고 크기를 비교했을 때 크기가 가장 작은 어떤 클래스를 empty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클래스를 U라고 해서 유니버스 클래스라고 해서 U라고 보통 나타냅니다. 그리고 클래스와 관련되는 일단 공리가 두 가지가 소개되고, 이 두 가지가 공리의 전부는 아니고 뒤쪽에서 좀 더 많은 공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리가 액션 오브 스탠트라는 공리가 되고, 두 번째가 액션 오브 클래스 컨스트럭션이라는 이 동종류의 공리를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어떤 모임이라고 직관적으로 감으로는 여러분들이 적으면 안 되지만은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모임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모임으로부터 합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모임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찾거나 또는 한 모임에는 들어가고 한 모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컴플리먼트, 차이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and, or, complement 이거 말고도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 집합론을 배울 때는 보면 원순할법을 배우고 조건제시법을 배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을 먼저 조건제시법으로부터 원순할법이 나옵니다. 조건제시법이 무엇인지, 원순할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어떤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관은 말 그대로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집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건 엄밀하지 않다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증명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와 관련되는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클래스의 비교,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 또는 같으냐, 이 크기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합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교집합, 합집합, 컴플리먼트가 있는데 이것들 사이의 관계들, 이런 부분을 대해서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먼저 undefined notion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좀 전에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그죠?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상상하거나 어떤 적당한 뭔가를 모아놓는 모임으로 물론 이제 모임이 여기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이게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모임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 상상은 해도 되는데 이거는 클래스는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클래스라고 한다 이렇게 적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것도 멤버십 릴레이션도 어떤 원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일종의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3학년 학생 중에서는 누구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원수로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되지만 그것을 적는 순간에 이거는 사실 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 뜻이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클래스 중에서 이 클래스가 어떠한 다른 어떤 적당한 클래스에 한 속하게 되는 원소가 될 때 이때 이것을 가지고 엘러먼트라고 부릅니다.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X는 클래스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클래스 중에서 어떠한 다른 클래스 A의 원소가 되는 이 조건을 멤버가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엘러먼트라고 하기 때문에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노테이션 중에 하나, 노테이션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소문자 A, B, C, X, Y는 특별히 엘러먼트를 나타내고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는 거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문자 A, B, C는 엘러먼트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클래스 안에는 엘러먼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적었을 때 우선 X가 A의 원수다, 엘러먼트다 또는 X가 belong to A 또는 X가 is in A 이거는 X가 A의 엘러먼트가 아니다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